안녕하세요. 저는 나레이션을 맡은 강집사 아내 정공주입니다. 오늘은 투자인생 10년차 강집사의 스토리를 대신 말해보려고 합니다. 정공주가 대신 전하는 강집사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입니다. 저희 부부는 2020년 9월에 결혼했고 현재 결혼 4년차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 지나 4년차에 들어섰네요. 결혼할 당시 코로나 시기로 감염자 수가 급증할 때라 집합금지 단계가 가장 높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는 한 주 한 주 정책이 바뀌면서 결혼하는 예비 신혼부부들의 혼이 빠지는 시기였습니다. 식장에 입장을 할 수 있는 인원도 계속 변경되고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지조차도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로 웨딩홀 업체와 많이 다투었던 기억이 나네요. 심지어 손님을 초대하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렇게 의도치 않게 50명 미만의 스몰 웨딩도 해보고 해외는 가지 못했지만 국내로 간 신혼여행도 재미있게 다녀왔습니다. 여러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많았지만 덕분에 결혼 비용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추억이에요. 힘든 시기에도 직접 찾아와 주신 분들 덕분에 무사히 결혼식을 마쳤고 현재까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면서부터 자산 관리는 제가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제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 주변 분들이 많이 놀라고는 합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부터 꾸준히 가계부를 써왔고 엑셀에 이것저것 정리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그것을 보고 경제권을 넘겨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공주가 경제권을 믿고 맡긴 남자 강집사의 투자 경험담과 그동안의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습니다. 극T인 성격 탓에 월급을 받고 통장 계좌가 0원일 때부터 가계부를 정리하였고 1원도 빠짐없이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 관리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주식 투자도 취직과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식하면 망한다는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이때는 주식을 시작하면 모든 돈을 잃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식 계좌를 만들고 어플을 설치할 때는 손가락이 덜덜 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면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주식을 시작했네요. 사회초년생이었던 저에게는 주식의 장벽은 정말 높았습니다. 캔디그래프, PER, PBR과 같은 어려운 주식 용어가 너무 많았고 심지어 HTS는 최첨단 시스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유튜브가 있었더라면 조금 더 빨리 배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식을 배우기 위해 처음으로 책을 구매하였고 그 책의 이름은 주식 투자 무작정 따라하기였습니다. 베스트셀러라길래 구매하였는데요. 알고 보니 진짜 유명한 책이었어요. 이 책은 정말 주식의 바이블, 주식의 정석 같은 책이 아닐까 싶어요. 주식 입문자가 보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저는 약 500만원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주식을 조금씩 나누어 사보기도 하고 수익도 내보고 손실도 내보며 간단한 거래 방법을 익혔습니다. 직장인 1년차였던 저에겐 모아둔 돈이 없다 보니 투자 금액이 작았고 그에 따른 수익과 손실도 작았습니다. 그리고 그땐 투자 방식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돈을 잃을 수 있다는 걱정에 투자 금액을 늘리기보단 시드머니를 모으는 데 중심을 두었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엔 공인중개사였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주식보단 부동산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갑작스럽게 공인중개사 공부를 시작하였고 2년에 걸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하여 시드머니를 마련하였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 금액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으로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공부를 해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지 못하였습니다. 확고한 투자 방법이 없었고 안전적이고 소심한 성격 탓에 투자한 돈이 조금만 손실이 나도 하루 종일 손에서 핸드폰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30대 초반에 전공주를 만났습니다. 1년 반 정도 교제를 하던 중 2019년도 하반기 저는 전공주에게 갑작스런 프로포즈 공격을 받았고 그 결과 서로에게 100년 가약을 맺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결혼할 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큰돈이 들어가는 신혼집이 가장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다가 결국엔 신혼집으로 작은 오피스텔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오피스텔이어도 적지 않은 금액이 필요했기에 결국엔 가지고 있던 주식 대부분을 팔아 구매 자금에 보태었습니다. 2019년 하반기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을 모두 팔았는데 2020년 1월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며 주식시장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하게 주식을 하고 있었다면 운이 좋았겠지만 그때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던 터라 주식시장이 오를 때마다 조금씩 인버스 종목을 사 모으던 때였습니다. 그렇기에 한창 오르던 주식시장에서도 저의 계좌는 최대의 손실을 보고 있었고 눈물에 젖은 손절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질 때 매도한 인버스 종목이 생각났지만 괜찮았습니다. 그때는 주식보다 결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때가 인생 들어 가장 큰 손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해지용으로 인버스를 고민하던 때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해지용으로 가져가기엔 비중이 너무 컸기에 다른 종목의 수익은 가볍게 상쇄시켜버릴 정도로 손실이 컸습니다. 이때 비중관리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오피스텔 구매로 대부분의 자금이 부동산에 들어갔고 저희 부부는 다시 조금씩 시드머니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상반기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폭락하였고 유가시장 또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워낙 자산시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때다 싶은 생각에 국내 시장 ETF와 유가시장 ETF를 조금씩 모았는데 끝없이 떨어지는 시장에 두려움이 생겼고 나중에는 분명히 회복할 거라는 머릿속 생각과는 다르게 참지 못하고 자산의 일부를 정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 2020년 하반기부턴 코로나로 얼어붙은 경제시장을 살리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자본을 풀어 경기부양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주식시장과 유가시장이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2021년 6월까지 자산시장은 최고점을 찍으며 상승했고 상승할 때마다 자산의 일부를 매도하여 수익 실현을 하였습니다. 그 덕에 투자 원금 대비 상당히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꾸준히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였기에 최종 수익률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으며 우연치 않게 얻은 투자 수익 덕분에 자산 관리에 더욱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락장과 상승장 속에서 불안함 없이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며 자산을 증식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끝없는 하락장 속에서 두려움에 매도했던 것이 상승장에서의 큰 손해가 되었으니까요. 결혼하기 전이었다면 수익을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겠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이 생기다 보니 수익보단 안정성에 치중하여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꾸준히 저축하였고 시드머니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혼자가 아닌 둘이 벌고 한 집에서 살며 돈도 아끼다 보니 생각보다 빠르게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커지다 보니 자산 시장의 작은 하락에도 큰 손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적극적인 투자보단 자산 배분을 통해 자산을 지키고 안전하게 자산 증식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격적으로 자산 배분을 시작했던 것은 2021년이었고, 어느 정도 자산 배분에 대한 개념이 잡혔던 것은 2021년 하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도 매매일지를 쓰고 있었지만 2021년에 매매일지를 전부 갈아엎으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모든 계좌를 정리하였고 보유 종목도 자산 배분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시작 후 2020년부터 2021년 9월까지의 수익을 2021년 9월 수익으로 잡았고 그 뒤로 꾸준히 매매일지와 투자 내역을 정리하였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그래프는 9월 이후 현재까지 기록했던 투자 원금 대비 매월 평가금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는 현금을 제외한 원금과 평가금을, 빨간색 그래프는 현금을 포함한 원금과 평가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원금은 3,683만원이고 평가금은 4,121만원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은 437만원이며 원금 대비 수익률은 11.88%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부 텍사스유 ETF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지만 꾸준히 ETF를 매도하여 비중을 축소했고 2021년부터 다른 자산에 투자금을 분배하다 보니 투자 원금이 높아져 수익률은 낮아 보이네요. 2021년 9월 대부분의 수익은 WTI ETF의 매도 차익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리고 특이점으로 2022년 3월에 현금이 많이 감소하였는데 그때 결혼하면서 살던 오피스텔에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느라 보증금 일부를 납부하여 현금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4월에는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아 자본금을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자산 배분을 하며 새롭게 투자 계획을 세운 후론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확신이 생기다 보니 투자금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부턴 길고 긴 고금리 시대가 시작하였습니다. 뉴스에는 반복적으로 미중금리에 대한 내용과 자산시장 붕괴와 관련된 안 좋은 소식들만 들려왔습니다. 채권, 주식 등 대부분의 자산이 하락하였고 제가 보유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였습니다. 2022년 9월에는 보유한 자산이 최대로 하락하였으며 투자 자산의 손실은 마이너스 1,167만원이며 원금 대비 손실률은 마이너스 6.6%였습니다. 현금을 포함했을 때의 손실은 마이너스 801만원이었으며 전체 총 자산 대비 손실률은 마이너스 3.76%에 달했습니다. 현금에서 나온 이자 등 기타 소득이 약 366만원이 있었기에 손실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었고 보유 중인 현금을 통해 계속해서 하락하는 자산시장 속에서 추가로 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원금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고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느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기초자산의 고점 대비 최대 손실률을 본다면 타이거 코스피 200 기준 전고점 45,350원에서 9월 최저 28,045원으로 최대 MDD가 마이너스 38.15%였고 타이거 S&P 500 기준 전고점 14,460원에서 6월 최저 11,895원으로 최대 MDD가 마이너스 17.73%였습니다. 타이거 S&P 500 ETF는 미국 자산을 원화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달러 가치가 오른 만큼 환차익이 발생하여 실제 S&P 500 주가지수 대비 최대 MDD가 적게 나왔습니다. 저는 원화로 투자를 한다며 환율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율 영향을 내포하고 있는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비교를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국가 대표 지수의 하락률을 본다면
투자 손실률 마이너스 6.6%와 현금을 포함한 손실률 마이너스 3.76%는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률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적은 손실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적립식 투자와 자산 분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투자한 자산들도 대부분이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배당주, 해지용 자산 등 안전한 자산 위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SPXL과 TQQQ와 같은 3배 레버리지를 이용하는 고위험 자산도 보유하고 있었으니 자산 배분의 효과는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참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SPXL과 TQQQ가 손실률이 마이너스 50%에서 마이너스 60% 정도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단위 종목 수익률만 본다면 두려움에 못 참고 중간에 손절을 했을 수도 있으나 전체 자산 대비 수익률을 보면 충분히 감내하고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현재 두 종목이 가장 많은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미국 주식시장은 계속 상승을 해왔고 2024년 2월 현재 최고점을 찍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은 2023년부터 조금씩 회복하여 현재 코스피 2600을 회복하였습니다. 미국 시장과 비교하였을 때 국내 시장은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을 상쇄하여 수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의 계좌는 2023년 11월부터 양전을 하였고 새해가 되며 1월에는 수익이 줄어들며 주춤하였지만 최종적으로 1월에 투자자산 수익금이 707만원이며 원금 대비 수익률은 3.24%입니다. 현금을 포함한 수익은 2,146만원이며 총 자산 대비 수익률은 7.28%에 달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잘하는 분들은 적절한 타이밍에 매수 매도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셨겠지만 저는 현재 2년 3개월 정도 투자를 진행하였을 때 현금 이자 수익을 포함하여 7.28%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큰 수익은 아니지만 하락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손실을 최대한 막아 자산을 지킬 수 있었던 점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안전자산의 비중이 높아 주식시장이 많이 회복한 것에 비해 저의 자산들은 조금 더디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 생각했던 현금성 자산들을 주식시장의 해지용으로 생각했고 어느 정도 비중을 두어 가지고 있었는데 아쉬운 결과로 도출되었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초반에 채권시장이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어느 순간 두 시장이 모두 감소하였고 오를 땐 주식시장만 올라가고 채권시장의 회복이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자산시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직 더 공부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표는 2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계좌는 여러 개 더 보유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5개의 자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좌는 주식 및 기타 자산을, 두 번째 계좌는 고배당 및 경기방어 자산, 세 번째 계좌는 현금 흐름용 자산, 네 번째 계좌는 달러 자산을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는 원화 자산으로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비중은 현재 표와 같습니다. 현재 제 자산 중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지금까지 계좌 1번과 계좌 2번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여 비중을 줄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 흐름용 자산의 경우 아직 많은 회복을 하지 못하여 다른 자산 대비 상대적으로 비중이 증가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달러 계좌는 계속해서 달러의 환율이 높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여 충분히 비중을 줄인 모습입니다. 저의 총 자산은 3억 1,643만 6,820원이며 이 금액은 부채를 포함하여 운용할 수 있는 총 금액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순 자산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집 자산관리사 강집사가 10년 동안 투자한 구구절절한 투자 이야기였습니다. 강집사가 어떻게 투자를 하게 되었고 어떠한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달에는 저 PBR 등의 이슈로 국내 시장이 다시 한번 올라왔는데요. 2월 달 투자 수익이 궁금해지네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초에 투자 수익 공개 컨텐츠를 꾸준히 올려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결론. 자산 관리한 건 후회 없다.